저는 남편의 차에 탔다가 글러브 박스에서 러브젤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몰래 공업용 강력 접착제로 바꿔치기 했죠.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웃들이 소방서에 긴급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다면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에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거든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침묵은 아침 안개처럼 짙게 깔려 있었죠. 그 침묵은 불청객처럼 항상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결혼 선물이었는데 무자비하고 비난하는 듯한 리듬으로 똑딱거렸습니다. 시계 소리 하나하나가 제가 아름답고 세심하게 조작된 거짓말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삶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제 남편 민주는 수많은 회식 중 하나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친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사람처럼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죄책감의 지도 같았고 전에는 없었던 주름이 눈가와 입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기하는 듯한 지친 기색으로 소파에 재킷을 던지고 마치 벗어나고 싶은 올가미처럼 넥타이를 풀고는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익숙한 스프링이 그의 무게에 삐걱거렸죠.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맴돌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그의 삶에서 온 뻔뻔한 고백처럼 침입처럼 느껴지는 달콤한 꽃향기의 낯선 향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의 부드러운 코, 고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때는 제게 위안을 주던 소리였지만 이제는 조롱하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바보를 위한 자장가였죠. 저는 40년 차 아내의 조용하고 숙련된 우아함으로 일어나 그가 거실에 남겨둔 어질러진 것들, 그의 재킷, 지갑, 휴대폰, 낡은 노트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고 새로운 이메일이 불길한 징조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주는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항상 서연아, 이 모든 기술적인 것들은 너무 복잡해. 그냥 전화하는 게 낫지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이메일이라니 너무나 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그의 삶에서 온 디지털 유령이었죠. 잘못되었지만 동시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병적인 호기심에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고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낼 몇 마디의 단어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최고였어요. 아버님. 그 뒤에는 붉은 하트가 따라왔고 그 애정의 상징은 차갑고 날카로운 아픔으로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제가 보기 너무 두려웠던 진실을 비추는 잔인한 거울이었습니다. 아버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그렇게 친밀하고 다정한 어조로 말이죠. 저는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아래로 스와이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한 이메일 주소, 의미 없는 문자들이 뒤죽박죽 섞여 답을 주지 않고 더 많은 질문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뼈속 깊이 파고드는 심오한 두려움 때문에 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제가 전혀 몰랐던 비밀의 방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실을 흘끗 보았고 민준이 킁킁거리는 코를 골며 뒤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제 안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는 극명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제 심장은 도둑의 것처럼 미친 듯하고 죄책감에 찬 박자로 뛰었습니다.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하며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계적이고 로봇처럼 움직이며 계속해서 청소했습니다. 세탁소에 가져갈 그의 더러운 옷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새롭고 빳빳하게 접힌 종이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 날짜가 찍힌 경주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경주?
그는 제게 부산에서 파트너들을 만난다고 말했었습니다. 제 입술에서 작고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주는 부산까지 운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경주는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곳이었죠. 그는 그곳에 좋은 추억이 있었고 그 사실을 제게 자주 상기시켜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산에 있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경주에서 누구와 저녁을 먹었던 걸까요? 영수증에는 2인 파티, 우리가 10주년 기념일에 그가 사줬던 비싼 까베르네, 소빈용 한 병, 제가 결코 잊지 못했던 와인, 그리고 안심과 파스타 메인 코스가 찍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그런 곳에 마지막으로 데려갔던 때를 기억해 보려 했습니다. 아마 10년 전 제가 첫 빵집을 열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그의 자랑스러운 미소, 제 성공을 축하하며 건배하던 방식. 이제 그 기억은 거짓말이었고 속임수의 스크랩북에 있는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조용하고 단호한 결심으로 영수증과 이메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40년 차 아내의 직감, 여자의 직감은 깊고 원초적인 알미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제 손은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실존적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절벽 끝에 서서 제 인생 전체의 장엄한 붕괴를 목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고로 갔습니다. 민준의 낡은 SUV는 아직 따뜻했고 공기는 휘발유 냄새와 그의 옷에서 나던 희미하고 달콤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작고 차가운 공포가 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운전석의 모든 구석을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고 약간의 동전과 빈 물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손을 뻗었을 때 제 손가락이 플라스틱 같고 미끄러운 무언가에 스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고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뚜껑에 마른 잔여물이 묻어있는 사용한 러브젤 한 통. 끈적하고 저주스러운 증거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차고에 서서 그것을 마치 더러운 비밀, 제 최악의 두려움이 구체화된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과 저는 몇 년 동안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피곤하다고 나이가 들어 욕망이 줄었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 러브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고 가금절은 제 연약한 현실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비된 것 같았지만 생존 본능이 발동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던 곳에 정확히 다시 두었습니다. 저는 배신이 제 피부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길까 두려운 듯 냅킨으로 손을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뒷좌석 아래에서 남자의 것도 아니고 제 부드럽고 익숙한 장미향도 아닌 달콤한 꽃향수 냄새가 밴구겨진 냅킨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향기는 낯설고 반항적이며 우리 차고의 조용한 성역에서 울리는 크고 저속한 불륜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미지에 그 향기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러브젤, 냅킨 등 모든 것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닫고 안으로 돌아왔고 증거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들어 올렸던 어떤 밀가루 포대보다도 무거웠죠. 저는 식탁에 앉았고 민준의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그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사막 풍경처럼 차갑고 건조한 업무용 대화뿐이었습니다. 그의 받은 편지함은 그 이상한 이메일 한 통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보낸 편지함과 임시 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완벽해서 마치 그가 자신의 속임수의 모든 흔적을 지운 것처럼 의심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의 대가, 저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분노는 이제 제 가슴 속에 차갑고 단단한 돌이 되었고 새롭고 더 위험한 감정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에 대한 갈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짓을 폭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고 부드러운 빛이 창문 커튼을 통해 들어올 때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제 집안의 유령처럼 말이죠. 러브젤,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그 이메일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독이 든 회전목마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광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달걀 프라이 2개, 토스트 몇 조각, 그리고 민준이 좋아하는 진한 블랙커피 한 잔. 저는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민준은 피곤한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눈은 아직 졸렸죠. 그는 식탁에 앉아 커피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반쯤 남기고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수없이 사용했던 연습된 대사였죠. 아마 늦게 들어올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걸 정말 잘하는구나. 쉬운 거짓말, 무심한 말투, 그것이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말이죠. 회의가 어디서 있는데, 누구랑, 또 경주에서. 하지만 저는 참았고 제 분노는 조용한 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요. 그는 일어나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애정의 표시라기보다는 나중에 생각난 듯한 제스처였죠. 그리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부엌은 침묵에 잠겼고 저는 괴물 같은 확신으로 커져가는 의심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고 접시를 하나씩 닦았습니다. 그 일의 리듬은 제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작은 닻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이론을 만들어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박 부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 친구로 제가 처음 빵집을 열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었던 분이었죠. 그녀는 언젠가 불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능한 사설 탐정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필요하면 김민수 씨 번호 줄 수 있어요. 그는 아주 신중하고 믿을만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었죠. 제가 그에게 전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번호를 눌렀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제 불안감이 커져가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부인. 김민수 씨와 연락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필요해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했고 그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가 무슨 일 저질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은 상처받고 날 것 그대로였죠.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박 부인은 말수가 적지만 직관이 깊은 여자였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 후 저는 김민수 씨로부터 정오의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연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속임수의 바다에서 저에게 작은 안도감, 구명주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오에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볶은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운 작은 곳이었죠. 보통은 저를 위로해주던 향기였지만 이제는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빛으로 가득 찬 방 안에 그림자처럼 말이죠. 김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로 키가 작고 땅딸막하며 단순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모든 것을 읽고 사물의 표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철학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날 밤 찍었던 사진이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이상한 이메일, 레스토랑 영수증, 러브젤통, 그리고 냅킨 몇 장.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처럼 씁쓸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각 이미지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어떤 생각을 하든 전문적인 가면 뒤에 숨겼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에 신중하게 메모했습니다.
서연 사모님,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민준 씨를 미행 시작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능한 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눈에 타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했으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냥 알고 싶어요. 김민수 씨는 동정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는 카페를 나와 인파 속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신뢰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평생이 이제 제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가 가정적인 남자, 어떤 어려움에도 저와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 바위였고 제 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남편을 미행하기 위해 낯선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나쁜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고 제가 오디션을 본 적도 없는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빵집에 앉아 있을 때 효모와 밀가루의 익숙한 냄새, 끊임없이 위안을 주는 존재가 배달 송장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민수 씨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것을 열었습니다. 1분에 100만 번은 뛰는 것 같았고 피가 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자주 입던 하늘색 셔츠를 입고 한 여자와 손을 잡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확대했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에 강렬한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내린 꽉 끼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보이지 않고 데이트하는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서로를 향해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공유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족 모임에서 그녀와 민주는 항상 서로 거의 말을 섞지 않으며 거리를 두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저를 위한 연기, 교묘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더 많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그들이 외딴 구석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은 촛불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를 향해 몸을 기울여 미소 짓고 있었고 민주는 이상하게 다정한 시선으로 그녀의 잔에 건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에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그가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조차도요. 제가 긴 머리와 환한 미소를 가진 부산의 그 소녀였을 때 그는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진정한 숭배의 시선,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의 시선이었죠. 이제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김민수 씨로부터 비디오가 도착했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이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밀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비디오에서 지은은 민준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말에 그는 크게 웃었습니다. 제게는 낯선 소리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들렸고 그녀의 눈은 레스토랑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떠났고 민주는 늘 신사처럼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귀부인이고 그가 그녀의 연인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비디오를 계속해서 다시 재생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문이었죠. 매번 심장에 또 다른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 제 며느리, 제가 제 딸처럼 대했던, 제가 우리 집안의 전통 과자인 약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녀. 그리고 민준, 제가 제 평생을 바쳤던 남자, 제가 가족을 이룬 남자. 그들은 제 등 뒤에서, 현우의 등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질문들은 해일처럼 밀려와 저를 익사시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과 비디오를 USB에 저장하고 날짜,
시간, 장소, 심지어 레스토랑 이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제 손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움직였지만 제 마음은 혼돈 상태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그렇게 저급하고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산더미 같은 증거였죠. 저는 빵집에 머물렀습니다. 달콤한 페이스트리가 맛있는 냄새를 풍겼지만 저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밀가루 포대를 나르는 것을 도와주던 사업, 초창기를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부엌에서 함께 웃으며 우리의 꿈이 하늘만큼 컸던 시절을요. 이제 그 모든 것이 먼 기억처럼 제가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아름다운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빵집의 작은 주방에서 시내 대형 호텔의 주문 목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항상 제게 평화를 가져다 주던 밀가루와 바닐라 냄새가 그날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위로였죠. 배달 송장의 서명을 마치자마자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손을 닦았고 탐정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사모님, 추가 증거를 보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메시지를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일련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민준이 평소 입던 회색 셔츠를 입고 메인 광장 근처에 법률 사무소를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베이지색 오피스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묶은 지은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을 거의 가리는 거대한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익명성을 위한 한심한 시도였죠. 그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이 아니라 커플처럼 아주 가까이 붙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의 금지된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그들은 반짝이는 유리문과 금색 간판이 있는 4성급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부정할 만한 어떤 신호를 필사적으로 찾으며 확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자연스럽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속하지 않은 세계의 일부였죠. 그러고 나서 김민수 씨로부터 짧은 비디오가 왔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갈비뼈에 대고 미친 듯이 치는 북소리 같았죠. 멀리서 찍은 것이었지만 민준과 지은이 호텔 3층 발코니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의 팔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칼에 찔린 것처럼 저는 그들이 숨기려 하지 않고 짧은 키스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짧은 키스였지만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태워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비디오를 프레임 단위로 다시 재생했고 각 이미지는 제 영혼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느리고 고통스러운 지옥으로의 하강이었죠. 방 커튼이 살짝 열리고 지은이 나와서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사랑에 빠진 어린 소녀처럼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김민수 씨가 썼습니다. 그들은 오후 내내 방을 빌렸습니다. 밤을 묵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저는 목이 조이는 것처럼 답답한 채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민주는 제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밤에 집에 못 들어가. 지방에서 온 잠재적 파트너를 만나야 해. 푹 쉬어. 목소리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몇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짜인 거짓말이었죠. 지방에서 온 잠재적 파트너라니 그는 지방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 4성급 호텔에 우리 며느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를 열고 모든 사진과 비디오를 조심스럽게 저장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이미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비디오에서 지은을 향한 민준의 시선은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방식은 30여 년 전 그가 저에게 했던 방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젊었고
저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부산의 하늘 아래 속삭였던 약속이었죠. 이제 이것을 보니 제가 본 것은 거짓말과 노골적인 배신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을 기억했습니다. 모두가 식탁 주위에 앉아있는 우리 완벽한 가족의 그림이었죠. 지은은 항상 민준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때로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아빠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전염병처럼 피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냥 잘 맞지 않는다고, 그녀가 그냥 가족에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모두 희극, 세심하게 짜인 속임수의 춤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현우 앞에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연기를 잘했습니다. 저는 바보, 제 눈앞에서 두 배신자에게 속은 눈먼 아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텔 발코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는 조용한 사냥꾼처럼 완벽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제 현실의 스냅샷이었죠. 저는 그에게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침착하세요. 그날 밤 저는 민준과 함께했던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고 유령과 거짓말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손은 침울한 결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인쇄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발코니에 있는 사진, 그리고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까지. 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봉투를 봉한 뒤 낡은 가족 사진 아래 서랍 맨 밑에 숨겼습니다. 저는 우리 넷, 민준, 지은, 현우, 그리고 제가 몇 년 전 현우의 생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지은은 현우를 꼭 껴안고 미소 짓고 있었고 민준은 제 옆에 서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니 저는 그것을 조각조각 찢어버리고 싶었고 그들의 웃는 얼굴의 이미지를 제 인생에서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 파트너가 너무 까다로웠어. 서연아. 그가 쉰 목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의 눈은 밤새 새운 것처럼 빨갰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야 했어. 피곤해 죽겠어.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쉬어요. 저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게 숙련된 아내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침실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몇 분 후 그는 마치 저를 속인 적도 없고 우리 며느리와 호텔에 간 적도 없는 것처럼 평화롭게 코를 골았습니다.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했을 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탐정 김민수 씨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들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사모님, 호텔 주차장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특수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씨. 파일을 보내주세요. 몇 분 후 제 메시지에 오디오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끼고 식탁에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것은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야심에 찬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죠. 아버님, 그 가짜 계약서 좀 서둘러 주세요. 저 가게들 체인 전부 다 갖고 싶어요. 그 늙은 여편네 집에서 쫓아내고 싶다고요. 저는 가슴에 충격을 느꼈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죠. 그 서류들은 걱정하지 마. 서연이는 아무것도 몰라. 내 손에 맡겨둬. 그녀는 나를 너무 믿으니까 심장에 칼이 비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룬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빵집 체인, 모든 땀, 눈물, 그리고 잠 못 이루던 밤들, 모든 빵을 굽고 제 명성을 지키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배달을 했던 것, 그것은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손 한 번 더럽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카운터에서 일하거나 호텔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지은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이룬 집에서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오디오를 다른 증거를 보관한 USB에 복사했습니다. 저는 마치 폭풍 속에서 자신을 붙잡으려는 듯 시간과 장소를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빵집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망원 렌즈로 찍은 새로운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민준과 지은이 그의 차 안에 있었고 그들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빨간 펜을 들고 문서를 열심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민주는 마치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썼습니다. 뭔가 엿들었습니다. 그들이 등기소에 아는 사람을 이용해서 명예 이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종이 위에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들이 평범한 업무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군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훔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달콤한 페이스트리 쟁반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디오 파일을 다시 열고 헤드폰을 끼고 그들이 말한 모든 구절, 모든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 빌어먹을 늙은 여자, 지은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막 가족이 되었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밥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딸처럼 껴안아 주었을 때를요. 저는 그녀가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현우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제가 부산의 소녀였을 때부터 사랑했던 남자, 끝까지 저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 그들은 저를 웃음거리로 사랑과 가족을 아직도 믿는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단골 손님인 최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손주들을 위해 페이스트리를 사가셨죠. 서연 씨, 요즘 빵집이 문전성시네요. 가게 체인이 확장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저를 강한 여자로 볼까요? 아니면 남편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바보로 볼까요? 저는 최 부인의 페이스트리를 포장하고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한 뒤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분노가 오븐의 불처럼 제 안에서 타올랐고 언제라도 점화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노란 불빛 아래에서 민준의 얼굴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보이는 작은 부엌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상이 그에게 끝장나기 직전이 아닌 것처럼 단조로운 목소리로 먹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에 중요한 사업 서류에 서명해야 해. 당신도 한번 훑어보는 게 좋겠어. 복잡하거든. 저는 빵 한 조각을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무는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지은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님, 가짜 계약서에 빨리 서명하세요. 저는 그가 떠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그의 더러운 계획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마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다투기 싫은 아내의 가면을 쓰고 대답했습니다. 네, 나중에 볼게요. 지금은 피곤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제가 이룬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된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포식자였죠.
민주는 와인을 몇 잔 더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날 만났던 어려운 고객에 대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침실로 갔을 때 저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제 모든 움직임은 느렸고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큰 소리로 코를 골았고 차 열쇠를 침대 옆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열쇠는 제 복수를 향한 사이렌의 부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가슴에서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것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기회, 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걸음이 고통과 결의 사이, 과거와 미지의 새로운 미래 사이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움켜쥐고 꽉 쥔 채로 곧장 차고로 갔습니다. 밤은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밖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제 조용한 분노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약한 빛이 민준의 낡은 SUV를 비췄습니다. 그의 배신에 동참한 조용한 공범이었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상한 달콤한 향수 냄새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좌석 사이의 글러브 박스를 열었고 거기에는 뚜껑이 헐겁고 가장자리에 마른 잔여물이 묻어있는 러브젤 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륜에 대한 기념비였죠. 저는 그것을 손에 들고 마치 더러운 비밀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시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마치 민준과 지은이 여전히 그들의 비밀 게임, 그들의 뒤틀린 작은 춤을 추고 있다는 확인 같았죠. 저는 러브젤 통을 부엌으로 가져가 카운터 위에 놓고 레몬 비누로 손을 씻었습니다. 제가 방금 만진 배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 철저히 문질렀습니다. 신선한 향기가 제 분노를 가라앉히는 않았지만 집중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구 서랍을 열고 투명한 공업용 강력 접착제 한 통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빵집에서 의자를 고칠 때 썼던 것과 같은 종류였죠. 그것은 제 장사 도구였고 이제는 제 복수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러브젤 뚜껑을 열고 튜브를 접착제로 한 방울씩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채웠습니다. 저는 노즐을 닫고 섞이도록 부드럽게 흔들고 조금 시험해 보았습니다. 원래 윤활제처럼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언뜻 봐서는 아무도 차이점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제 안에서는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저는 튜브를 글러브 박스에 다시 넣고 바닥 매트와 좌석을 원래대로 조정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요. 차문을 닫기 전에 트렁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구겨진 가방들, 빈 물병, 그리고 구석에 사용하지 않은 콘돔 하나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뻔했지만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늘어나는 증거물 컬렉션에 추가했습니다. 각 이미지는 또 다른 조각이었고 민준과 지은이 그들의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민준의 알람 시계 옆 제자리에 열쇠를 다시 두었습니다. 저는 낡은 책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읽는 척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페이지에 떨어졌지만 한 단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제 아들 현우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모른 채 지은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어떻게 그에게 그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빵집 체인을 생각했습니다. 40년의 노동과 잠 못 이루던 밤들, 제 꿈을 지키기 위해 민준과 벌였던 모든 싸움들을요. 그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지만 저는 그가 저를 지지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모든 것을 빼앗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이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운터 위에 열쇠를 보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앉아, 서연아. 그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책 좀 읽고 있어. 물 마시고 다시 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시고 침실로 돌아가 즉시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그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남자가 이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이미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새벽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햇빛이 빵집 창문을 통해 소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반죽을 하고 대형 호텔 주문을 위해 플랑과 달콤한 페이스트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반죽을 눌렀고 제 분노를 모든 움직임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주는 이미 일어나 블랙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걀과 토스트를 내어주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광주에 가서 새로운 파트너와 계약을 해야 해요. 아마 늦게 돌아올 거예요. 저녁 좀 챙겨줄 수 있어요? 저는 곁눈질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놀란 듯이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큰 계약이야? 그가 거짓된 다정함으로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녀와.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의 눈에 스친 그 불꽃, 마치 짐을 던 듯한 그의 입술의 미세한 곡선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제가 떠나기를 원했고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늦게 돌아오면 전화할게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찍 사무실에 가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그가 떠날 때 저는 그가 식탁에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을 보았고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켜졌습니다. 나타난 이름은 지징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 저는 그녀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만지기도 전에 민준이 돌아와 서둘러 그것을 집어들고 제 앞에서 화면을 껐습니다. 깜빡했네. 그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기계처럼 일하고 빵을 배달하고 송장에 서명하고 고객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직 민준과 지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등 뒤에서 그리고 현우의 등 뒤에서 계속해서 희극을 벌이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 자신의 입으로 듣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곤한 척했습니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버스를 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서 자러 갈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쉬어, 서연아. 내일 여행 조심해. 저는 누워서 눈을 감았지만 집안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정 가까이 되어 민준의 코 고는 소리가 멈췄을 때 저는 그가 조용히 침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나온 희미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휴대폰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발끝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거실의 두꺼운 커튼 뒤에 숨었고 그가 창문 근처 어두운 구석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당연하지. 내일 집으로 와. 더 이상 호텔에 갈 필요 없어. 서연이가 계약 때문에 지방에 가야 해서 늦게 돌아올 거야. 저는 저편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은의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잘 됐네요, 아버님. 드디어 편하게 쉴 수 있겠어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찍 와.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커튼 뒤에 서서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집, 제 아들의 집, 그리고 제 집을 그들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고
현우의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수업을 녹음하라고 사준 것이었죠. 저는 배터리를 확인하고 새 것을 넣고 연속 녹음을 켰습니다. 저는 그것을 침대 머리맡 옆 책장 뒤에 숨겼습니다. 모든 것을 녹음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케이블을 조정하고 가족사진 액자로 덮었습니다. 현우와 지은의 결혼식에서 우리 넷이 찍은 사진이었죠. 그것을 보니 씁쓸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의 미소, 민준의 포옹. 이제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녹음기가 작동하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케이블을 숨기기 위해 사진 액자를 딱 맞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든 척하며 누웠습니다. 민준이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코를 골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어둠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에 손을 뻗어 평소보다 일찍 알람을 맞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자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규칙적인 고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가운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이미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기름이 담긴 프라이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간단한 연기 함정이지만 진실을 폭로하기에는 충분했죠. 저는 가스레인지 점화기에 가는 줄을 묶었습니다. 그것을 창문 위로 넘겨 찬장에서 찾은 낡은 커피 캔이라는 무거운 물체에 연결했습니다. 제가 멀리서 그것을 당기기만 하면 불꽃이 기름에 불을 붙여 이웃들을 놀라게 할 만큼 짙은 검은 연기를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옆 창문을 약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연기가 경고처럼 나선형을 그리며 빠르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껐고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고 민준이 의심할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재킷을 입고 큰 핸드백을 들고 여행을 떠나는 척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침실에 들어가 민준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지금 버스 터미널에 가야 해.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하러 가는 거야. 아마 오늘 밤 늦게 돌아올 거야. 그는 눈을 뜨고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서연아.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리고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때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함정을 모른 채 누워 있었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흔들림 없는 다리로 돌아섰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대신 저는 길 건너 최부인 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제 이웃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제 핸드백을 보고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 씨,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부인, 몇 시간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제가 집을 좀 지켜봐야 해서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따라주고 창가에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민준과 지은이 들어갈 제 집 입구와 진실이 밝혀질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시쯤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은이 가벼운 꽃무늬 원피스와 누군가 알아볼까 두려운 듯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내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서둘러 주위를 둘러본 뒤 재빨리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꽉 쥐었고 심장이 가슴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시간이 됐어. 저는 중얼거리고 침실에 남겨둔 숨겨진 녹음기와 연결된 휴대폰 앱을 켰습니다. 헤드폰을 통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웃음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무거운 발걸음 소리, 그리고 민준의 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호텔에 숨을 필요 없어. 지은이 웃었습니다. 정말 타이밍 하나는 잘 맞추시네요. 그 늙은 여편네는 같죠. 그렇죠. 저는 입술을 깨물고
그녀가 저를 그토록 경멸적으로 늙은 여편네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다른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서연아, 조금만 더. 몇 분 후 갑자기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우리 붙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가득 차 거의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잠깐, 내가 볼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살짝 만져 원격으로 연기 함정을 작동시켰습니다. 줄이 3개 당겨졌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점화되었습니다. 기름이 담긴 프라이팬에 불이 붙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부엌 창문에서 짙은 나선형을 그리며 피어올랐고 경보 신호처럼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인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연 씨, 집에 불이 났어. 저는 무서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이웃들이 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 집에 불이야. 소방서에 전화해. 근처에 사는 한 남자. 김 씨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시 소방서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꽉 쥔 채 제 집에 눈을 고정하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헤드폰에서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민준 씨, 뭐라도 좀 해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내가 해볼게. 하지만 저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바꿔치기한 공업용 강력 접착제는 이미 효과를 발휘하여 그들을 가장 굴욕적인 순간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발버둥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상상했고 제 일부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저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빵집, 제 가족, 심지어 제 명예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연기는 계속해서 더 짙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당황하여 소리치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디 있어? 일 때문에 지방에 갔어. 그렇게 들었어.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최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 손을 부드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곧 폭발할 것이었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후 소방차 사이렌이 길끝에서 죽음의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빨간 차량이 속도를 내어 제 집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저는 소방경 제복을 입은 현우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비 빨리 준비해.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는 그를 보며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 항상 자신의 가족과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이제 그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를 껴안고 미안하다, 현우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연기는 계속해서 짙게 피어올랐고 현우와 그의 팀은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쇠망치를 들고 앞장서서 현관문을 부쉈습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호스와 소화기를 들고 그를 따랐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절박한 외침과 지은의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도 좀 해봐, 민준 씨. 움직일 수가 없어.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저는 숨겨진 마이크에서 오디오를 계속 전송하고 있는 앱이 켜진 휴대폰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대로 그들은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가 침대 위에서 서로에게 붙어 나체로
고통과 공포로 창백해진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요. 저는 그곳에 없었지만 헤드폰을 통해 현우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그의 뒤에 있던 한 소방관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다른 한 명은 참지 못하고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지만 현우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저는 그 외침이 단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는 마지막 시도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굴욕은 이제 현우뿐만 아니라 소방팀 전체와 온 동네에 드러났습니다. 한 소방관이 달려나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소방경님, 연기는 통제되었습니다. 작은 기름 화재였을 뿐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가 아직도 침실에서 자신이 본 것에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문 앞에 모여들어 손가락질하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 씨랑 며느리잖아. 한 여자가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최 부인은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화를 시작했고 침대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민준과 지은에게 카메라를 더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동정과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 씨, 알고 있었군요. 그렇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부츠가 나무바닥에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헤드셋을 통해 민준이 쉰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다들 나가게 해. 문 닫아, 현우야.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이, 그들의 속삭임은 수치의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현장에서 잡혔어. 믿을 수 없어.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불쌍한 서연 씨.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잠시 망설인 후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민준과 지은의 몸을 시트로 감싸 서로 붙어있는 몸을 가리려고 애쓰며 들것에 실어 옮겼습니다. 지은의 끊어진 흐느낌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섞여 들려왔습니다. 제발 뭐라도 좀 해줘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민준은 약하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게 하지 마. 하지만 온 동네가 이미 보았습니다. 혐오의 시선, 조롱하는 웃음, 그리고 실망한 고갯짓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져가는 수군거림 속에서 얇은 시트에 쌓여 옮겨졌습니다. 정말 망신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니.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날 때 군중은 여전히 입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목소리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볼만하군. 김 씨가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두 사람이 있을 줄이야. 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불쌍한 서연 씨. 저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마치 버스 터미널에서 막 달려온 것처럼 놀란 척했습니다. 현우는 마당에 꼼짝 않고 서 있었고 팔은 늘어뜨리고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쳐다보는 것을 피하고 조용히 도구를 챙겼습니다. 저는 현우가 아버지와 아내가 침대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의 이중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를 껴안고 그런 것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고 최 부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저를 병원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3층 복도에 앉아 기다렸고 저는 방금 집이 불에 탔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몇 시간 후 땀에 젖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들을 분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습니다. 피부 연고만 좀 바르면 됩니다. 저는 안심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손가락은 제가 준비한 2개의 진한 겨자 튜브가 숨겨져 있는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제 계획을 숨기기 위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을 봐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안내했고 그들은 제게 연고 2튜브를 주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돌아선 순간 저는 핸드백에 있던 겨자로 튜브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 손은 마치 머릿속에서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빠르고 자신있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겨자 튜브를 손에 들고 걱정하는 척하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 지은아, 괜찮아? 지은은 침대에 누워머리는 엉망이고 눈은 빨갛게 충혈된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아직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가 계속 말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 테이블에 겨자 튜브를 놓고 떠났습니다. 몇 분 후, 방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타는 것 같아, 피부가 불타는 것 같아. 민주는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욕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복도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야. 오늘 아침 인터넷에 뜬 동영상 속 그 커플. 시아버지랑 며느리. 정말 망신이야.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꼴 좋다. 의사가 방으로 달려와 간호사들에게 피부를 닦고 중화제를 바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지은의 굴욕은 이미 공개되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최 부인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그들을 찍은 비디오는 온 동네와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수군거림을 들으며 온 세상이 그 두 배신자의 몰락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군중이 흩어졌을 때 현우가 두꺼운 서류 폴더를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급차가 떠나자마자 제가 그에게 전화해서 서랍에 보관해둔 증거가 담긴 봉투와 준비해둔 이혼 서류 2장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텅 빈 시선으로 저에게 폴더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고 서류를 꺼내 민준과 지은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야. 이거 서명하고 내 아들 인생과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만 한다면 당신들 마음대로 해. 지은은 무너져 내리며 울면서 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용서해줘. 내가 실수했어. 제발, 부탁이야. 용서해줘. 하지만 현우는 돌처럼 굳은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고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 저는 그를 뿌리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민준. 당신이 이 길을 선택했어. 그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서연아, 제발. 하지만 간호사가 들어와 경고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현우가 벽에 기대어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는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아빠여야만 했어요? 왜 그녀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꼭 껴안고 제 고통과 그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준과 지은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명예, 그들의 결혼, 심지어 그들의 더러운 계획까지도요. 하지만 현우와 저 역시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스캔들이 있고 몇 주 후 제 빵집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손님들은 미소와 칭찬을 하며 드나들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강해요. 최 부인이 갓 구운 약과 봉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모든 더러움 속에서 가족 사업을 지켜낸 당신을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강한 여자라고 불렀지만 그 힘이 제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에서 나왔다는 것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땀과 눈물로 일했던 오븐을 볼 때마다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한 민준과 지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 빵집과 현우와 그리고 새로운 삶과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현우는 그날 바로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쾌활하고 항상 웃던 현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깊어 보였고 마치 낫지 않을 상처를 지닌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당분간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그가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온 첫날 밤 저에게 말했습니다. 빵집 운영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필요한 건 뭐든지요.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제가 키운 태양의 따스함을 느꼈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빵집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븐을 준비하고 쟁반을 정리했고 현우는 송장을 검토하고 호텔과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랜드 호텔에서 다음 주 단과자 주문을 늘리고 싶대요. 그가 계산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평소의 밝음은 없었습니다. 알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문 확정해. 반죽 더 준비할게. 이런 단순한 순간들이 몇 년 만에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민준의 가식적인 시선도 지은의 달콤하고 계산적인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우와 제가 아직 가진 것들을 돌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이제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부엌에서 마주 앉아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콩과 닭고기를 곁들인 밥, 때로는 그냥 커피와 빵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약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가 어느 날 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캔들 이후 처음 본 미소였습니다. 알았어. 저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조청 젓는 거 도와줘야 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거의 해본 적 없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의 요리 클럽에 가입했고 거기서 제 나이 또래의 여성들이 레시피를 공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 씨, 동네에서 약과를 제일 잘 만드네요. 제가 한 쟁반을 가져갔을 때 한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산에서 배운 작은 비법이에요. 저는 주말에 교회에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의 빛이 제 얼굴에 비치는 가운데 조용히 앉아 민준이나 지은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우를 위해, 저 자신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최 부인과 함께 동네 광장을 산책하며 그녀가 하는 동네 가십을 듣곤 했습니다. 있잖아, 서연 씨. 그녀가 눈을 빛내며 말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아직도 민준과 지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긴 사람은 당신이라고들 해. 저는 대답 없이 그냥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아마도. 하지만 그 대가는 제 가족 전체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어지고 소방관으로서의 일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불을 껐어요. 그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엄마. 하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발 조심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현우는 다정하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은 약과 같았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항상 제 곁에 있어줄 아들이 아직 제게 있다는 믿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빵집이 손님들로 가득 찼을 때 저는 계산대에 앉아
거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달콤한 빵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약과와 페이스트리 쟁반을 보며 모든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빵집을 제 손으로 세웠습니다. 부산의 한 소녀에서부터 인내할 줄 아는 여성이 되기까지. 민중과 지우는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제 빵집을 지켰습니다. 저는 현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서 만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슈퍼땡스를 보내 저를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콤한 지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2개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보입니다. 제 채널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인생 이야기에서 만나요. 사랑과 존경을 담아